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통장에는 알 수 없는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위임장에는 집 처분 권한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된 사실을 아버지는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뻔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이 있었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집 전세를 놓고 대출을 받으면 돈이 생겨요.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통장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눈빛 속에 스친 낯선 공포, 그리고 우리 집 현관에 붙어있던 그 작은 스티커 한 장이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희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함께 운영해 온 작은 국수집 덕분에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도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보 아파트를 장만한 것이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장남은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차남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끔 집에 들러 도움을 주곤 했죠.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로 최근 들어 병원 출입이 잦아지긴 했지만인지는 또렷하신 분이셨습니다. 약속 시간 식당 일정 아들들 생일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지난달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후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을 위해 잠시 입원을 권했어요. 그런데 그 입원 절차를 둘러싸고 평소엔 조용하던 장남이 유독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엄마 아버지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식당 일이나 보세요. 요즘 병원 행정 처리 복잡하다고요. 장남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공동명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병원비와 앞으로 필요할지 모를 요양원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저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바쁜 회사 생활에도 아버지 일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주면 미안하구나. 회사 일은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우리 아버지 일인데 뭐. 그러면서 그는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며 남편이 입원하기 전에 서명을 받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관련 서류와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저와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위임장에 서명을 씁니다. 내용은 너무 길고 법률 용어가 많아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믿는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 우리를 위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되던 날 차남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요즘 뭘 그렇게 바쁘대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너희 아버지 병원 일로 바쁘겠지. 네가 형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 챙겨. 차남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남이 식당에 들러 이상한 말을 했죠. 엄마 아파트 관리비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연락 왔는데 혹시 카드 한도 초과됐나 봐요. 제가 임시로 다른 카드로 결제해 놓을게요. 우리 카드 한도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관리비 정도는 넉넉할 텐데. 요즘 시스템이 그렇대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통장에서 큰 금액이 나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관리비 한 번 결제 안 된 것과 병원비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을까요? 그 불안감은 며칠 후 편함에 들어있던 한 통의 우편물에서부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식 안내장이었습니다. 세대주님 최근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세대별 공용전기 차단 예정 안내라는 문구가 찌그러진 봉투에 들어있었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남이 결제했다고 했는데 왜 미납 안내가 오는? 당장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지난달분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미납, 상택 5이번 달분도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세대주님께서 직접 오시거나 결제 수단을 변경해 주셔야 해요. 제 아들이 결제했다고 했는데 카드 정보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소 쓰는 가게용 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를 완료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장남은 왜 결제가 안 됐다고 말한 걸까? 단순한 실수일까? 그런 의문은 남편의 병문안을 갔을 때 더 커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어머니 혹시 가족분 중에 부동산 관련 일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게 어제 환자분 남편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서류 더미 사이에 뭔가 상환 계획서 비슷한 게 끼어 있었거든요. 다른 환자분 건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상환 계획서? 그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왜 그런 서류가?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장남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자꾸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바쁘다는 문자만 오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제 공동명의 통장 내역을 인터넷 뱅킹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남이 병원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인출하겠다고 했으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로그인을 하고 최근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병원비 명목의 출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는 다른 무언가가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통장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가던 제 눈이 멈춘 곳은 익숙하지 않은 은행 이름이 적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오저축은행이라는 곳으로 지난달 초와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죠. 거래 적요에는 대출 원금 상환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무슨 대출 상환이요? 우리는 그런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뭐지 이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남이 병원비와 요양원 보증금을 위해 돈을 쓴다고 했으니 아마 그런 목적으로 대출을 했던 걸까? 그런데 왜 우리 통장에서 직접 상환하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 내역에서 저는 오호보험사라는 이름으로 매월 꾸준히 나가는 자동이체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정도. 우리는 그 보험사와 아무런 계약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보험 외에는 특별한 보험이 없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차남이었죠. 엄마 저 지금 병원에 왔는데 형이 안 계셔. 아버지 병실에 형수님만 계시던데 장남은 회사에 간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말씀하시길 형이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랑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 아버지 퇴원 후에 쓸 집을 알아보는 거래요. 퇴원 후에 쓸 집? 우리는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새로 집을 알아보는 거지? 남편이 퇴원하면 당연히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차남아그 중개업자라는 분이랑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형수님이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까 형수님이 아버지 진료 기록 좀 보려고 서류함을 뒤지시는 거 봤어요. 제가 뭐 찾으세요? 했더니 당황하시면서 아버지 퇴원 후 요양원 정보 찾는 거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요. 차남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병원 간호사가 말했던 상환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이상한 출금 내역.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장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회의 중이었는데. 장남 아내가 통장 내역 봤다. 저축은행으로 큰 돈이 2번 나갔고 또 모르는 보험사로 매월 돈이 나가고 있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병원비랑 요양원 보증금은 어디 쓴 거고? 순간 통화 나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장남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높아지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거 다 아버지 치료 관련된 거예요. 복잡한 재정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엄마는 몰라도 돼요. 제가 다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재정 계획이길래 우리 통장에서 모르는 대출을 상환하고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리고 너 아내가 부동산 중개업자 만난다는 소문은 뭐고? 우리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알아보는 거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의 태도가 확 변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신데 엄마는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계세요? 제가 다 힘들게 돌보고 있는데 엄마는 의심만 하시네. 정말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고 어쩐지 그 화가 당황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바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출을 받았던 주택금융공사의 상담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씨 댁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기 댁에서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건에 대해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대출 말씀이세요? 우리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초에 5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보완 서류가 필요한 상태고요. 신청인은 장남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셨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임장, 장남이 그때 받아간 공증받은 위임장, 그게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나요? 저희는 그런 위임장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대출 금액이 얼마라고요? 접수된 거는 3억 원 상당입니다. 다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고 진단서 일부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3억 원. 그 엄청난 금액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상담원은 추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사항이 있는데 신청 시 제출된 환자님의 진단서의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부분이 대출 심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병원의 공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인지장애? 남편은 몸이 약하지만 정신은 또렷습니다. 그런 진단서는 본 적도 없고 남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런 진단서를 제출한 걸까요? 전화를 끄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끼워져 가는 느낌이었죠. 장남이 위임장을 받아간 이웃 통장에 이상한 대출, 상환 내역병원에 상환 계획서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는 3억 원 대출, 신청과 위조된 진단서 의혹까지.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차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차남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이 없더니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로 형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차남아. 너 혼자 가면 안 된다. 같이 가자. 그러나 차남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제가 먼저 형을 만나서 확실히 따져보고 연락 드릴게요.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여보 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통장 내역과 주택금융공사에서의 전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할수록 그의 눈빛에 분노와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 위임장, 내가 서명할 때 장남이 아버지 편히 쉬게 해드리기 위한 거다 그랬지? 자세히 읽어보라고도 했는데 눈이 침침해서 믿고 그냥 사인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차남도 함께 있었죠. 차남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장남은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무슨 일로 형을 불러 세우셨습니까? 장남이 먼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차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진짜로 우리 집 담보로 3억 원 대출 신청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진단서 위조한 것도 사실이야? 장남의 얼굴이 순간 백지가 되었다가 곧장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그래? 네가 평소에 부모님한테 얼마나 기여했는데. 나는 아버지 병원, 비요양원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다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무슨 상속권 운운하면서 태클이나 걸고. 그는 고함을 치듯 말했고 그 말에 차남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상속? 나는 상속 이야기한 적 없어. 형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묻는 거야. 엄마 통장에서 나간 대출 상환은 뭐고? 그 보험은 뭐냐고. 두 아들의 다툼이 병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 이 병실에서 싸우지 마라. 장남네가 진짜로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의 엄숙한 목소리에 장남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눈물을 보이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앞으로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미리 대출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화와 통장 내역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때 장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차남이 빠르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중개업자 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형, 그 전화 받아보세요. 모두 듣게 장남이 필사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차남이 이미 확성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나투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호 씨? 지난번에 상담드린 아파트 매각건요. 세입자 들어오는 전세로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매매하는 게 나을지 고객님 결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담보대출 실행되기 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매각? 세입자? 담보대출 실행 전? 그 말들의 의미가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장남은 우리 집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이미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장남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는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장남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 집을 팔 생각을 했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푹 숙였고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고 장남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차남은 문 옆에 서서 형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까 전화로 들었던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담보대출 실행 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죠. 장남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닥쳐. 남편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남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어?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남편께 건넸습니다. 장남이 가져갔던 것들은 이미 차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지갑을 받아들더니 공동명의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최근 내역란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원금 상환 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보험사 자동이체 1 023 500원. 이 대출이 뭐요? 이 보험은 또 뭐요? 남편의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장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장남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차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번에 형수님 핸드폰으로 봤어요. 카카오톡에 저축은행 대출 연체되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채팅이 있었어요. 누구랑 대화하던 건지는 몰라도 장남이 차남을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저의 장녀며느리가 그 모든 계획의 배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파헤치는 일이었죠. 남편이 통장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야겠어.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아버지, 안 돼요. 장남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 병원비와 요양원 보증금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집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그 중개업자랑은 그냥 상담만. 상담만?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담보대출 실행 전에 처분하라는데 그게 무슨 상담이냐? 너주택금융공사에 3억 원 대출 신청까지 해 놓고서 그 말을 듣고 장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사실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 대출은 집을 팔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요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남편이 침대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당황해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뭐가 중요해? 남편은 고함을 치며 장남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식이 내 집을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거짓 진단서라는 말에 병실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차남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 진단서 얘기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남편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 왔을 때 상담원이 그랬다. 대출 신청 서류의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있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나는 그런 진단서를 받은 적이 없다. 내 주치의 선생님께도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의 진단서는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저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진단서 위조? 그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선 범죄였습니다. 장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과연 후회의 눈물인지 들키고 말았다는 절망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호 씨, 남편 성함. 가족분들 병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 분이 밤늦게 면회를 요청하시는데.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함은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시는데 성이 김씨라고 하시더군요. 장남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중개업자 김. 아까 전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시간에게다가 병원까지 찾아온 걸까요? 장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려오시오. 바로 여기로.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남이 형 옆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끝이에요. 진실을 다 말하세요. 장남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첩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분주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남을 보자마자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오, 시어머나 이런 데 계셨군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내일이 서류 제출 마감일인데 아직 결제해 주신 계약서가. 그는 말을 멈추고 병실 안의 어색한 분위기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가족분들이 면회 중이셨군요. 그럼 제가 나중에 괜찜찜 찾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오. 당신이 김중계님이시죠? 내 아들이 당신과 무슨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중개업자 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남을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오호 씨가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린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계약서인지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는 장남에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는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건 오호 씨 장남 이름과 부모님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셔서 진행한 건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는 동시에단 보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건이죠. 이미 잠재적 세입자도 구해놓은 상태고요. 내일이 서류 최종 서명 마감일인데 오호 씨 장남과 최종 결제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저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보셨습니다. 표지에는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의향서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우리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란에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담보대출 실행 후 차액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개업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을 전세로 놓으시면서 동시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세입자분이 보증금 5억을 놓으시면 그중 3억은 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보로 잡히고 나머지 2억은 집주인분께 바로 드리는 방식이에요. 오호 씨 장남 말로는 부모님께서 요양원 비용으로 큰 자금이 필요하시다면서 서둘러 진행해달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요양원에 갈 생각도 집을 전세 놓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신청한 3억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신청된 거고요. 중개업자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장남을 다시 보며 이번에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호 씨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 나를 속인 겁니까? 위임장도 공증받은 정당한 서류라고 부모님께서 모두 정리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세입자까지 연결해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장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습으로 서류를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 행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겁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은 입장이에요. 그는 화가 나서 돌아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남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차남이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아 확성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큰일 났어. 장녀 며느리의 목소리가 허겁지겁 들려왔습니다. 방금 오호저축은행에서 전화 왔어. 이번 달 대출이자가 또 연체됐다고 내일까지 안 넣으면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 너 아직도 네 부모님한테 말 못했어? 그 통장에서 그냥 좀 더 빼서 갚으면 안 돼? 아까 네가 병원에서 전화한다고 해서 내가 네 아버지 진단서 좀 더 보강한 것 같은데 그거 효과 있겠지? 주택금융공사 대출만 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녀의 말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여보? 너 들려? 차남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은 지금 아버지 병실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듣고 있어요. 전화나 투에서 비명 같은 흠칫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는 급격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버지 진단서 좀 더 보강한 거라는 말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그것을 한 사람은 장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저의 장녀 며느리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약. 저는 당황해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남도 뛰어나가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장남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와 남편을 진정시키고 약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스트레스가 극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약속대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누워 있어도 죽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부여잡고 함께 은행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남도 뒤따라왔습니다. 장남은 병원에 남아있으라 했지만 남편이 네 눈으로 네가 저지른 일의 끝을 똑똑히 보라며 데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지점에 도착하자 남편은 직접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차남 장남은 대기석에 앉았지만 남편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너도 함께 오너라. 이건 우리 둘의 일이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공동명의자로서 본인 모르게 진행된 모든 대출 신청을 즉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 중 위조가 의심되는 진단서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출한 위임장은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담당자를 불러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루한 확인과 서류 작성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고혈압 약을 꺼내 한 알 먹으며 버텼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모든 서류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마침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신청된 3억 원 담보대출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승인 대기 상태입니다. 본인 확인과 취소 요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즉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진단서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사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인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임장의 정확한 사본을 저희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든 위임장 사본을 보고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사이에 부동산 매매임대, 담보 설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장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받느냐? 네가 뭘 했는지. 장남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오호저축은행이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부부 명의로 된 1억 5천만 원 대출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3달째 연체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란에 제와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고상환 계좌는 우리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대출 원금 상환 명목의 출금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대보증 서명도 한 적 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당혹스러워하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장남이 내민 보증인 서류에는 우리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장남이 병원비 명목으로 가져갔던 공동도장이었습니다. 이건 도장을 도용당한 겁니다. 저도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는 이 대출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행 측은 당장 대출 계약을 정지시키고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통장에서 나간 8천만 원은 당장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돈은 장남 부부의 연체 이자를 메우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우리가 가져온 모든 서류 위임장, 사본대출 신청 취소, 확인증 저축은행, 대출 관련, 서류 중개업자와의 계약 의향서 사본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남편의 공식 진단서를 꼼꼼히 훑어보셨습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부모님의 신원증과 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처분 및 대출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을 취득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다른 개인, 대출의 연대보증까지 획득한 사례입니다. 진단서 위조 혐의도 추가로 제기될 수 있겠고요. 이는 형사상 사기 위조 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논리적인 말씀을 들으며 장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형사고소를 바로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드님 부부를 상대로 한가 처분, 신청을 통해 부모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발생한 금전적 피해 통장에서 불법 인출된 8천만 원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대출, 신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장남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부모님께 남긴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기할 형사고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장남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은 자신들의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부모님 집 담보대출은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해 본전을 찾으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에 부동산 처분 권한이 포함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집은 안 팔 거니까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했죠. 진단서 위조는 아내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서류를 찾아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정말 그의 고백을 들으니 오히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많은 계획과 거짓말이 결국은 그들 자신의 탐욕과 무능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차남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남은 멀찍이 뒤처져 걸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과 소음은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작은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채권관리부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떼어내며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장남 부부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녀 며느리는 눈이 붓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와 앞으로 10년에 걸쳐 갚겠다는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장남 명의가 아니라 장녀 며느리, 아버지 명의였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을 퇴거 시에 부모님께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제 월급에서 일정액을 꼭 떼어 갚겠습니다. 장남이 눈도 못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장녀 며느리가 덧붙였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간섭할 힘도 욕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법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마무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해주는 마지막 일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니다.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장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봉투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각서는 변호사 선생님께 전해드리세요. 이제 가세요. 그들이 떠난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차남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사 들어올게요. 아버지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너는 네 인생이 있어. 하지만 자주 와서 아버지 얼굴이나 보여다오. 그걸로 충분해. 한 달 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나와 장인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문제는 아직 법정 공방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집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지만 예전처럼 활기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식당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오랜만에 펴본 책을 읽다가도 멍하니 계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국수 반죽을 하거나 통장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이제 이상한 출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차나 한번 타고 바다라도 보러 가지 않겠소? 식당은 하루 쉬어도 되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근면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시다니. 그러죠 여보. 좋아요. 다음 날 차남이 운전하는 차로 우리는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남편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더 야위고 힘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파도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저녁바람을 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다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평생 모은 게 집 한 채와 식당 하나 그리고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잃었구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 잃었지만 집과 식당은 지켰고 다른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없는 슬픔과 함께 지친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바다는 짙은 남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등대 불빛을 보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